그저 단순한 교통 단속일 뿐이었는데 어떻게 모든 캠프가 악몽으로 변했을까? 달빛이 가득한 시골도로, 공기는 습하고 고요했다. 수십 년 동안 야간 순찰을 해온 나에게 이런 밤은 흔했다. 술 취한 운전자, 보호소에서 도망친 아이들, 혹은 울타리가 무너진 농장에서 들려오는 코요테의 울음, 늘 비슷한 일과가 반복될 뿐 근무가 끝나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는 사건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그 기억은 지금도 조각난 필름처럼 또렷하게 남아있다. 나는 칸트리 로드 8 옆에 순찰차를 세우고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 대의 차량이 번개처럼 내 옆을 스쳐 지나갔다. 속도는 제한의 2배 이상. 한숨을 내쉬며 단순한 음주운전일 거라 생각했다. 사이렌을 켜고 추적하자 차는 저항 없이 곧바로 길가에 멈췄다. 차는 오래된 도요타였다. 범퍼엔 프라이머가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고 머플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땀에 젖은 머리를 한 남자가, 조수석에는 눈을 깜박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운전자는 핏줄이 손등을 튀어나올 만큼 핸들을 꽉 잡고 있었고 동승자는 마치 몸이 굳은 인형처럼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 옆에 서서 익숙한 멘트를 던졌다.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보여주시죠. 운전자가 움찔하며 장갑함을 더듬었다. 서랍을 여는데 실패해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긁어모아 양손으로 내밀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벌금만 주세요. 제발. 우린 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무시하고 물었다. 술 드셨습니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본 뒤 동시에 아니요 라고 답했다. 목소리는 어긋나 있었다. 운전자의 말은 조급했고 동승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나는 차에 시동을 끄게 하고 순찰차로 돌아와 조회했다. 결과는 깨끗했다. 점과도 없고 차량 등록도 문제 없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상황은 더 이상해져 있었다. 운전자의 목은 몇 초마다 한쪽으로 튀듯이 움직였고 조수석의 남자 역시 몸을 경련처럼 떨고 있었다. 우린 시간이 없어. 지금 가야 해. 운전자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이었다.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항상 급하다는 변명은 들어왔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다. 긴장 풀고 여기서 내리세요. 음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운전자의 눈동자가 백미러와 습 사이를 불안하게 흔들렸다. 발은 바닥을 두드리며 급박하게 떨렸다. 순간 그는 시동을 다시 켜고 차를 질주시켰다. 바퀴가 흙길을 갈라내며 미끄러졌다. 젠장, 도대체 뭘 피해 달아나는 거지? 나는 순찰차에 뛰어올라 무전기를 잡았다. 유닛 18, 추격 중이다. 은색 도요타, 동쪽 방향, 탑승자 2명. 달빛은 더욱 눈부시게 도로를 비추고 먼지와 자갈은 내 뒤에서 흩날렸다. 멀리 길가에 캠프 와인딩 파이니우스 리트리트 라는 낡은 간판이 나타났다. 도요타의 꼬리등은 불규칙하게 흔들리며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이 평범한 교통 단속은 나의 오랜 근무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악몽의 시작으로 변했다. 엔진은 울부짖으며 어둠을 가르고 나아갔다. 은색 도요타는 마치 제어를 잃은 짐승처럼 도로 위를 비틀며 달렸다. 달빛은 더 높이 치솟아 자체를 은빛으로 덮었고 내 순찰차의 경광등은 붉고 푸른 파도처럼 습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무전기가 귀에 울렸다. 유닛 18 상황 보고 바란다. 추격 중이다. 속도는 규정치의 2배. 방향은 동쪽. 탑승자는 2명.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앞바퀴가 자갈을 튀기며 노면 위에서 흔들릴 때마다 자체가 좌우로 요동쳤다. 도요타의 테일램프는 붉은 심장처럼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나를 도발했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울창한 소나무가 양옆에서 다가왔다. 간간이 부서진 울타리 기둥이 보였고 바람은 밤새 축적된 송진 냄새를 몰고 왔다. 그 사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환청처럼 들렸다. 캠프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요타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였다. 바퀴가 흙길에 박히며 흙먼지가 솟구쳤다. 시동은 여전히 비명을 질렀지만 차체는 더 이상 제어되지 않았다. 내 헤드라이트가 그들의 뒤를 비추자 차는 좌우로 요동치며 결국 숲으로 곤두박질쳤다. 충돌 발생, 캠프 외곽, 동쪽 경계, 접근 중.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순찰차를 세웠다. 바퀴가 흙을 파고들며 멈춰섰고 내 심장은 귀 안에서 북소리처럼 울렸다. 손전등을 움켜쥔 채 차량을 향해 다가갔다. 차량의 앞부분은 두꺼운 소나무에 박혀 찌그러져 있었다. 보닛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며 희미한 쉬 소리를 냈다. 뒷유리는 부러진 가지에 뚫려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손이 보이도록 두세요. 운전석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운전자는 그곳에 기대어 고개를 젖힌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마에서 뺨으로 피 한 줄기가 흘렀지만 살아있었다. 반대로 조수석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남자의 팔은 부러져 몸 밑에 깔려 있었고 목은 기괴하게 꺾여 있었다. 그 얼굴은 생명을 잃은 자의 공허함으로 굳어 있었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운전자가 헐떡이며 눈을 떴다. 그는 벨트와 사투를 버리다가 문을 박차고 땅에 쓰러졌다. 나는 빠르게 다가가 그를 비추며 외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도망쳤어? 네 친구를 죽이고까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몸을 뒤집더니 하늘을 향해 허공을 붙잡듯 손을 뻗다가 갑자기 다시 몸을 굴려 기어가기 시작했다. 멈춰. 나는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나무숲 안으로 파고들었다. 소나무 가지가 셔츠를 찢었고 낙엽은 내 부츠 속을 메웠다. 나는 그의 뒤를 쫓으며 무전을 갈무리했다. 가로등조차 없는 숲속은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 그의 움직임은 불안정했고 절망에 가까웠다. 마침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소나무 기둥에 기대어 한 손은 흙에 다른 손은 가슴에 대고 있었다. 숨은 짧고 끊어져 있었고 땀은 줄기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거의 눈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나는 팔꿈치를 잡아 나무에 눌렀다. 마약했어? 네 맥박이 미쳤어. 말해.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갈라졌다. 숨으면 들키지 않을 수도 있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내 본능은 이미 알았다. 이것은 평범한 과다 복용자가 아니었다. 순간 바람이 먹고 숲이 고요해졌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동안 나는 차갑고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모든 악몽의 두 번째 막이었다. 습속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내 손전등 불빛만이 그림자를 갈라냈다. 차에서 도망친 운전자를 붙잡았을 때 그의 숨은 이미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거칠고 불규칙했다. 나는 무전을 붙잡고 말했다. 유닛 18 용의자 확보. 심각한 과다복용 증세. 구급 지원 요청. 긴급 우선. 그를 순찰차로 끌어가며 몸 상태를 살폈다. 그는 비틀거렸고 내 손목에서 그의 맥박은 미친 듯이 뛰었다. 땀은 목덜미를 따라 쏟아져 내렸으며 눈은 초점을 잃고 호공을 헤맸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순찰차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장비함에서 나르칸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헐떡임 같았지만 곧 깊고 두꺼운 클릭 소리로 바뀌었다.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물방울 같은 인간의 것이 아닌 소리였다. 나는 손전등을 들어 뒷좌석 창을 비췄다. 그가 몸부림치고 있었다. 온몸은 경련에 휩싸였고 턱은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며 이빨끼리 부딪혔다. 그의 팔에서 피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얇은 선이 벌어지듯 피부가 찢어지더니 그 틈으로 검은 털이 솟아났다. 젠장.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있었다. 어깨가 비틀리며 뼈가 새 위치로 맞춰지는 듯 귓가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다. 이빨은 하나둘 떨어져 무릎 위에 쌓였고 그 자리를 대신해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새로 솟구쳤다. 그만 멈춰. 나는 총을 꺼내 겨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순찰차의 뒷좌석은 더 이상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금속이 찢어졌고 괴물 같은 형체가 울부짖으며 튀어나왔다. 어둠을 찢는 그 포효는 마치 짐승의 외침과 금속의 파열음이 섞인 듯했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은 3번.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피 같은 무언가가 튀는 듯했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 먼 숲을 향했다.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그 종소리를 듣자마자 괴물은 몸을 낮추고 네 발로 달리기 시작했다. 방향은 캠프였다. 안 돼. 나는 다시 무전을 붙잡았다. 유닛 18 지원 요청. 무장한 대상이 캠프로 향한다. 지금 즉시 지원 필요. 그러나 대답은 차가웠다. 복귀 가능 지원까지 최소 60분. 항공 지원 불가. 숲속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아직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숲을 가르며 멀어져가는 괴물의 발걸음 뿐이었다. 나는 잠시 굳어서 있었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다. 총을 다시 준 채 나는 결심했다. 메딕 지원 불필요. 내가 직접 간다. 트렁크를 열고 산탄총을 꺼냈다. 쇠약해진 호흡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선 차갑고 확실한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악몽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누군가는 나였다. 습은 종소리 이후 한층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달빛은 잣빛 필름처럼 탕 위를 덮었고 내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괴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다음이 무엇일지 분명했기 때문이다. 캠프. 수십 명의 아이들과 선생들이 있는 곳. 나는 트렁크에서 꺼낸 산탄총을 어깨에 걸고 습길을 따라 걸었다. 발밑의 흙은 습의 발자국마다 낮게 울렸고 가지들은 팔에 긁혀 흉터를 남겼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쳤다. 숨으면 들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숨는다는 말은 단순히 경찰을 피하는 게 아니었다. 뭔가 더 근본적이고 두려운 무엇.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나타났다. 목재로 지어진 관리소였다. 창가에 앉아있던 경비원은 내 노크에 놀라 스티로폼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배지를 꺼내들며 숨 가쁘게 말했다. 경찰입니다. 캠프 안에 위험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무장하셨습니까? 그는 반쯤 잠에서 깬 얼굴로 잠시 멍하니 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차고 열쇠를 챙겨 문을 잠갔다. 뭐가 온 겁니까? 말해도 믿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캠프 중앙으로 향했다. 풋살장만 한 공터에 늘어선 6동이 캐빈이 달빛에 비쳐 있었다. 각각의 건물은 2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조용히 들어가 성인 지도자를 깨우십시오. 아이들에게는 훈련이라고 하세요. 큰 소리 없이 옷만 챙겨서 버스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곳에 모여 낮게 웅크리도록. 그는 주저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첫 번째 캐빈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공기는 눅눅하고 아이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나는 맨 뒤 침대에 누워있는 교사를 흔들었다. 그는 놀란 눈을 뜨더니 내 배지를 보자 곧바로 상황을 이해한 듯 아이들을 조용히 일으켰다. 낮은 속삭임과 발소리만이 이어졌다. 한 명씩 아이들은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왔다. 경비원은 아이들을 이끌어 버스 쪽으로 보냈다. 나는 문간에 서서 마지막 아이가 나가는 걸 확인했다. 한동은 성공. 그러나 내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맥박은 쉴 새 없이 치솟았고 이게 단순한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오랫동안 야간 순찰을 해왔지만 이 정도의 불안은 처음이었다. 경비원이 돌아와 숨을 몰아쉬며
같으며 속삭였다. 한동 끝. 다음으로 갑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오해와 두려움이 뒤섞이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괴물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하기 힘든 감각이 엄습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이미 하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케빈은 첫 번째와 비슷했다. 교사를 조용히 깨우고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 버스로 이동시켰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정적은 지나치게 무거웠고 매 순간 귀에 맥박 소리가 울렸다. 세 번째 케빈도 무사히 끝났다.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옷을 걸치고 낮게 웅크린 채 버스로 향했다. 경비원은 계속 나를 힐끗 보며 속삭였다. 아직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닙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네 번째 케빈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문 앞에 서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문 아래쪽에는 깊게 파인 흠집이 있었다. 단순한 긁힘이 아니었다. 6줄의 날카로운 흔적이 나무를 갈라놓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경비원을 손짓으로 불러세웠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십시오.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안은 고요했고 아이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그 순간 경비원이 숨을 삼키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가 가리킨 방향을 보자 등골이 얼어붙었다. 천장 들보 사이에 그곳이 매달려 있었다. 6개의 발톱이 목재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길게 뻗은 팔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다. 이음새마다 살점이 부풀어 올라 있었으며 숨소리는 거칠고 끊어졌다. 입에서는 점액이 줄기로 흘러내려 바닥 가까이에 있는 아이의 얼굴 위로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다. 나는 산탄총을 들어 올렸다. 이제 끝이다. 방아쇠를 당겼다. 불꽃이 번쩍이며 방안이 하얗게 물들었다. 산탄이 그곳에 어깨를 찢어냈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괴물은 포효했다. 아이들이 동시에 깨어나 비명을 질렀다. 경비원이 뒤로 물러났고 나는 재장전하려 했으나 이미 너무 늦었다. 괴물은 천장을 찍고 내려왔다. 낙하가 아니라 사냥감을 향한 날카로운 돌진이었다. 들보가 부서지며 파편이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나는 다시 방아쇠를 당겼지만 이번엔 괴물이 내 손에서 산탄총을 쳐내며 무기를 산산조각 냈다. 나가! 아이들을 버스로!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경비원은 비틀거리며 아이들을 밀어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비명, 울음, 무너지는 목재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걸 뒤덮는 괴물의 포효. 나는 허리에 찬 9mm 권총을 뽑아 겨누었다. 하지만 그 순간 괴물은 이미 경비원에게 달려들어 그를 벽 쪽으로 내던지고는 한순간에 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손에 쥔 부서진 산탄총의 절반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은 떨리고 심장은 폭발할 듯 뛰고 있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폐허가 된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부서졌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존재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다. 인간이 알던 모든 규칙을 부정하는 형태 자체가 찢겨나간 무언가였다. 아이들의 비명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네 번째 캐빈에서 벌어진 혼돈은 순식간에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 경비원은 벽에 부딪혀 기절했고 아이들은 울부짖으며 어둠 속으로 쏟아져 나갔다. 나는 산탄총에 부서진 잔해를 내려놓고 권총을 움켜쥐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는 송진 냄새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달빛은 차갑게 땅을 덮었고 아이들은 교사의 손에 이끌려 버스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뒤를 지키며 무릎이 후들거리는 걸 억눌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일정한 박자, 낮고 무겁게 퍼지는 소리. 괴물은 그 소리에 반응해 움직이고 있었다. 캠프의 중심, 더 많은 아이들이 잠든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 버스 근처에 도착하자 교사들이 아이들을 밀어넣고 있었다. 버스는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엔진은 아직 살아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깜빡이며 숲을 가르고 아이들의 겁먹은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다. 오다 안으로! 최대한 낮게 몸을 숙여! 나는 외쳤다. 경비원은 비틀거리며 따라왔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거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기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머지 캐빈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달렸다. 5번째 캐빈은 잠잡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대로 잠들어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이질적으로 무거웠다. 나는 권총을 들고 천천히 모든 구석을 살폈다. 그 순간 바깥 어둠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풀잎이 꺾이고 무거운 발소리가 땅을 울렸다. 놈이 아직 근처에 있었다. 나는 교사에게 속삭였다. 아이들을 깨워서 지금 바로 버스로. 절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이들은 또다시 줄을 지어 조용히 빠져나갔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림자 사이를 주시했다. 숲 가장자리에 거대한 실루엣이 한순간 스쳤다. 길게 늘어진 팔과 불규칙한 움직임. 그러나 놈은 곧 어둠 속에 삼켜졌다. 6번째 캐빈까지 끝내야 합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아이들까지 버스로 태우지 못한다면 그 어떤 방어도 의미가 없었다. 괴물은 종소리를 따라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종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캠프 전체가 위협에 놓여 있었다. 심장은 계속해서 요동쳤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의 발소리, 교사의 낮은 속삭임, 멀리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스며든 내 거친 숨소리. 모든 것이 뒤엉켜 하나의 박동처럼 울렸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멈추면 끝이다. 반드시 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캐빈 앞에 섰다. 나무문은 달빛에 반짝이며 서 있었고 그 너머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이들이 있었다.
마지막 캐빈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숲 너머에서는 여전히 정체 모를 기척이 느껴졌다. 달빛은 차갑게 캐빈의 벽을 핥고 있었고 공기는 알 수 없는 긴장으로 눌려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낮게 비춘 채 경비원에게 속삭였다. 이제 마지막이다. 아이들을 깨우고 최대한 조용히 버스로 이동시킨다. 절대 소리내지 말게. 문을 열자 묵직한 나무의 삐걱임이 울렸다. 아이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교사가 담요를 덮은 채 엎드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교사는 눈을 비비며 나를 보았고 내가 배지를 내밀자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훈련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옷을 입으세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교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아이들은 천천히 눈을 뜨며 서로를 깨우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줄지어 일어선. 아이들은 신발을 찾으며 선생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나는 문가에 서서 바깥을 주시했다. 습은 고요했지만 내 직감은 점점 더 거세게 경고하고 있었다. 경비원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곧 버스로. 그 순간 먼 곳에서 바람이 크게 일렁였다. 가지가 꺾이는 소리, 무거운 발걸음 같은 진동. 나는 숨을 들이쉬고 총구를 어둠 속으로 겨눴다. 그러나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다. 아이들은 줄을 지어 교사의 손에 이끌려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흙 위에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버스 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다시 깜빡였고 낮고 웅장한 엔진음이 숲속을 채웠다. 가자. 나는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경계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이어졌다. 모든 아이들을 모으고 버스로 이동. 어른들은 인솔, 남은 나는 후위. 단순하지만 분명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의 끝에는 내가 서 있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했다. 버스에 다다르자 아이들은 낮게 웅크린 채 안으로 들어갔다. 교사들이 인원수를 세며 조용히 아이들을 좌석에 앉혔다. 차 안은 무겁고 눅눅한 숨결로 가득 찼다. 나는 창가에 얼굴을 비춘 아이들의 공포 섞인 눈빛을 스쳐보며 총을 더 단단히 쥐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숲 가장자리에서 낮은 으르렁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너무 멀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 버스 안으로 아이들이 모여들고 교사들이 조용히 숫자를 세며 이름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다시 캠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직 남은 막사가 있었다. 아이들 대부분은 이미 대피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경비원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물었다. 정말 다시 가야 합니까? 남아있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모두 태워야 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첫 번째 줄 맞은편의 막사에 도착했을 때 문 위에 달린 희미한 전구가 깜빡였다. 나는 손전등을 낮게 비추며 문을 열었다.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규칙적인 숨소리, 얇은 담요 위로 흐르는 달빛, 벽마다 길게 드리운 그림자. 나는 교사의 침대 쪽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교사는 눈을 비비더니 내 얼굴과 배지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입니까? 예. 아이들을 깨워서 조용히 버스로 이동시키십시오. 소리 내지 마세요. 그는 곧장 아이들을 일으켰다. 아이들은 비몽사몽한 얼굴로 신발을 찾으며 작은 손으로 서로를 붙잡았다. 그들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렸다. 나는 문가에서 총을 움켜쥔 채 바깥을 지켜보았다. 숲은 여전히 정적이었으나 내 직감은 고개를 들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래서 고개를 들었을 때 먼 나무줄기 사이로 스치듯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다. 커다란 어깨,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진 팔, 분명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놈은 나타나지 않고 사라졌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속으로 되뇌었다. 놈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격하지는 않았다. 왜?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 줄을 맞추자 교사는 작게 손짓했다.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 막사 밖으로 내보냈다. 아이들은 달빛에 젖은 잔디 위를 밟으며 조심스레 이동했다. 경비원이 다가와 속삭였다. 계속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놈이 어디 있든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버스가 보이는 쪽으로 줄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내 눈은 여전히 숲을 떠나지 못했다. 그림자는 어둠과 함께 살아 있었고 그 존재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첫 번째 막사를 무사히 비운 뒤 우리는 곧장 맞은편 막사로 향했다. 달빛은 숲 사이에서 짙빛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갑자기 멎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경비원은 걸음을 멈추며 속삭였다. 놈이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남아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나가야 했다. 두 번째 막사의 문을 열자 낡은 경첩이 낮게 삐걱였다. 안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고 교사는 침대 옆에서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교사는 놀란 눈을 뜨더니 배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깨워서 버스로. 교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비몽사몽했지만 교사의 지시에 따라 줄지어 일어났다. 작은 신발 소리가 바닥을 스치며 달빛에 잠긴 바깥으로 향했다. 나는 문가에 서서 손전등을 낮게 비추며 어둠을 살폈다. 숲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귀를 기울이면 마치 나무들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듯했다. 아이들이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자 나는 권총을 움켜쥐고 경비원과 눈빛을 나눴다. 다음이다. 우리는 세 번째 막사로 이동했다. 그곳
그곳은 다른 곳보다 넓었고 창문은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음을 냈다. 안에는 아이들이 여전히 두 줄로 늘어선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고 몇몇은 베개 옆에 인형이나 책을 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교사를 깨웠다. 교사는 깜짝 놀랐지만 상황을 이해하자 아이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옷을 입고 작은 손으로 서로를 붙잡고 일렬로 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기가 달랐다. 아이들을 깨우는 동안 창문이 살짝 열려 흔들렸는데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다. 동시에 나무 사이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 나는 순간 권총을 들어 창밖을 겨눴다. 경비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러나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바람이 스치듯 사라졌고 다시 고요가 돌아왔다. 아이들이 모두 줄을 지어 나가자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걸 느꼈다. 놈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존재감을 흘리고 두려움만 심어놓은 채 물러났다. 경비원이 낮게 속삭였다. 놈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버스에 오르는 것이다. 아이들은 교사의 인도 아래 달빛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그 작은 그림자들이 버스의 희미한 불빛 속으로 녹아드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손에 쥔 권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세 번째 막사를 무사히 비우고 나오자 경비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속은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빛은 칼날처럼 땅을 베었고 습속은 더 이상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 번째 막사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동시에 멈춰섰다. 문 아래쪽에는 깊은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무는 세로로 갈라져 있었고 표면은 아직도 습한 듯 어둡게 빛났다. 나는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낮게 말했다. 여기서 무언가 있었다. 경비원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직 아이들이 안에 있었다. 나는 총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은 처음엔 평온해 보였다. 규칙적인 숨소리, 얇은 담요 위로 쏟아지는 달빛, 벽에 걸린 옛 포스터들. 그러나 공기 속에 묘한 압력이 깔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그 순간 경비원이 내 어깨를 잡으며 입술을 떨었다. 위를 보십시오. 나는 시선을 올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전장 들보 사이에 괴물이 매달려 있었다. 6개의 발톱이 목재를 깊이 파고들고 길고 마른 팔은 비정상적으로 꺾인 채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가슴은 짧고 거친 숨으로 오르내렸고 입에서는 끈적한 점액이 실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 시선은 바로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를 향해 있었다. 소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얼굴을 위로 향한 채 작은 손을 밖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산탄총 대신 권총을 들어 겨눴다. 이제 끝이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섬광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다나는 괴물의 어깨를 꿰뚫었고 목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괴물은 끔찍한 포효를 내질렀다. 아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교사가 아이들을 부르며 몸을 일으켰고 경비원은 뒤로 물러나며 무기를 움켜쥐었다. 나는 재장전하려 했지만 괴물은 이미 움직였다. 들보를 찍고 떨어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방을 뒤덮었다. 바닥이 울리고 먼지가 솟구쳤다. 나는 방아쇠를 다시 당겼지만 괴물의 팔이 내 손을 후려쳐 총이 바닥에 날아갔다. 귀가 울릴 만큼 큰 금속성 굉음 그리고 공포. 괴물은 날카로운 팔을 휘두르며 경비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고 괴물은 곧바로 창문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흔들리는 숨을 고르며 외쳤다. 아이들을 버스로 지금 당장. 교사는 울부짖는 아이들을 일으켜 문 밖으로 몰아냈다. 울음과 비명, 교사의 지시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그들을 지켜봤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뛰고 있었다. 방 안은 산산조각 난 들보와 먼지로 가득했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이제부터 놈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냥은 시작되었고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끝을 의미할지도 몰랐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교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엉켜 밤공기를 찢었다. 나는 권총을 다시 움켜쥐며 마지막 아이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경비원은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아직 움직일 수 있었다. 일어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이들을 버스까지 데려가야 해. 그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이들을 둘러싸며 공터를 가로질렀다. 달빛은 차갑게 잔디를 덮고 멀리서 여전히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발걸음을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망치처럼 박자마다 심장을 때렸다. 버스가 가까워지자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오래된 노란색 차체는 달빛 아래 서 있었고 헤드라이트가 깜박이며 주변을 불규칙하게 밝히고 있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차례로 밀어넣으며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 몸을 낮춰. 나는 마지막 줄을 지키며 주변을 주시했다. 숲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풀잎이 찢기는 소리. 분명히 무언가가 가까이 있었다. 경비원이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놈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다. 버스 안으로
안으로 아이들이 하나 둘 들어가고 교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작은 얼굴들은 창가에 스치듯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으름을 삼키려 애쓰는 모습, 서로의 손을 꼭 붙잡는 모습. 나는 손바닥에 땀을 닦으며 버스 문가 옆에 섰다. 경비원은 운전석으로 올라탔다. 엔진이 낮게 으르렁이며 깨어났다. 출발해. 하지만 속도를 너무 올리진 마. 나는 지시했다. 버스는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바퀴가 자갈을 밟으며 규칙적으로 울렸고 아이들의 두려움 섞인 숨소리가 차 안에 퍼졌다. 나는 통로를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아이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긴장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창밖은 어둡고 나무줄기 사이에서 무언가 스치는 그림자가 계속 보였다. 괴물은 우리를 따라잡고 있었다. 버스가 캠프의 경계에 다다를 무렵 나는 등골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무 사이에서 달빛에 젖은 거대한 형체가 달리고 있었다. 팔은 땅을 스치며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빠른 보폭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총을 움켜쥐고 큰 소리로 외쳤다. 속도를 올려. 멈추지 마. 버스는 엔진을 울리며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비명은 이미 터져나왔다. 괴물은 이제 확실히 우리 곁에 있었다. 더 나쁠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진짜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버스는 흔들리며 어두운 길을 따라 달렸다. 아이들은 좌석에 웅크려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교사들은 낮은 목소리로 괜찮다, 조금만 참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차 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통로를 따라 걸으며 창밖을 주시했다. 나무들 사이로 스치는 그림자가 버스 속도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팔은 길게 늘어져 땅을 스치고 입은 벌어진 채 버스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더 빨리. 나는 운전석에 있는 경비원에게 외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셀을 깊게 밟았다. 엔진은 신음을 토해냈고 차체는 덜컹거리며 속도를 올렸다. 그러나 괴물은 여전히 따라붙고 있었다. 그 거대한 몸은 네 발로 숲을 가르며 달렸고 나무 줄기들이 무너져 내리듯 휘어졌다. 아이들 중 몇몇은 창밖을 보고 비명을 터뜨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버스가 흔들렸다. 무언가가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금속이 찌그러지며 경고음 같은 굉음이 울렸다. 아이들의 비명은 한층 더 높아졌다. 지붕이다. 경비원이 절규했다. 버스는 좌우로 크게 흔들렸다. 차체 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금속이 삐걱이며 휘청거렸고 천장 위로 무게가 옮겨다니는 게 느껴졌다. 나는 권총을 들어 위쪽을 겨누었다. 아이들은 울음을 삼키며 좌석 아래로 몸을 숨겼다. 천장에 얇은 철판이 움푹 들어갔다. 그 압력은 점점 더 앞쪽으로 향했다. 절대 멈추지 마. 나는 운전석에 소리쳤다. 버스가 다리를 향해 달리던 순간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운전석 위쪽에서 거대한 발톱이 천장을 뚫고 들어왔다. 경비원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날카로운 일격이 그의 몸을 가로질렀다. 핸들이 돌아가며 버스는 크게 기울었다. 아이들은 좌석에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고 교사들은 그들을 감싸며 소리쳤다. 나는 가까스로 통로에 버티며 권총을 겨누었지만 버스 자체가 흔들려 제대로 조준할 수 없었다. 괴물은 지붕 위를 옮겨 다니며 금속을 찢어냈다. 빛이 새어 들어왔고 매 순간 버스는 무너질 듯 흔들렸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탄환은 천장을 꿰뚫고 위로 솟구쳤다. 포효가 울렸지만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경비원의 몸은 이미 의자 위에 축 늘어져 있었고 버스는 위험하게 흔들리며 다리 위로 진입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아이들만은, 그러나 내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추격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사냥이었다. 버스는 다리 위로 진입했다. 낡은 콘크리트 기둥과 녹색 난간이 달빛에 비쳐 마치 오래된 뼈처럼 빛나고 있었다. 바퀴는 울퉁불퉁한 노면을 구르며 덜컹거렸고 차체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운전석에 쓰러진 경비원의 몸은 핸들 위로 늘어져 있었고 피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차 안을 짓눌렀다. 천장은 괴물의 무게로 휘청거렸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반복되며 아이들의 울음은 더욱 커졌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감싸며 눈 감아 소리내지 마 라고 속삭였지만 두려움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통로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총을 다시 겨누었지만 버스 자체가 흔들려 제대로 조준할 수 없었다. 괴물은 지붕을 따라 움직이며 발톱으로 금속을 찢어냈다. 작은 조각들이 비처럼 떨어져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갑자기 버스의 앞부분이 크게 기울었다. 오른쪽 바퀴가 난간 쪽에 걸리며 미끄러졌고 차체는 옆으로 기우뚱했다. 아이들의 비명,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포효가 뒤섞였다. 나는 가까스로 운전석 쪽으로 몸을 밀어붙였다. 핸들을 붙잡고 차체가 완전히 전복되지 않도록 버텼다. 그러나 괴물의 발톱이 천장을 완전히 찢어내며 드디어 안으로 파고들었다. 멈춰라.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섬광과 함께 포효가 터져나왔지만 그것은 여전히 버스 위에 버티고 있었다. 아이들은 공포로 울부짖었고 교사들은 그들을 좌석 아래로 숨겼다. 하지만 버스는 계속 기울고 있었다. 앞부분은 이미 다리 난간을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순간 괴물의 발이 지붕을 꿰뚫어 내 앞까지 내려왔다. 날카로운 발톱이 불빛에 반짝였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던졌다. 금속이 찢어지고 좌석이 두 동강나며 불꽃이 튀었다. 자체는 더 크게 흔들렸다. 다리 아래에서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는 마치 우리를 기다리는 입처럼 보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남은 힘을 짜냈다. 끝까지 버텨야 해. 아직 아이들이 있다. 버스는 균형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순간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버스는 여전히 다리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천장을 찢으며 파고든 괴물의 팔은 난폭하게 움직였고 발톱은 좌석과 철판을 갈라내며 불꽃을 일으켰다. 아이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고 교사들은 그들을 두 팔로 감싸며 절규했다. 나는 권총의 탄원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다.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앞유리 옆에 낡은 비상장비함이 눈에 들어왔다. 깨진 유리 너머로 빨간 손잡이가 비쳤다. 소방도끼. 나는 몸을 던져 장비함으로 다가갔다. 머스가 기울며 발이 미끄러졌지만 손을 뻗어 유리를 팔꿈치로 깨뜨렸다. 피가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도끼를 움켜쥔 순간 시덩이 같은 무게가 손에 전해졌다. 괴물의 팔이 다시 천장을 찍고 내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도끼를 휘둘렀다. 날은 괴물의 손목 위쪽 두툼한 힘줄에 박혔다. 금속 같은 비명소리와 함께 피가 아닌 어두운 액체가 튀었다. 괴물이 포효하며 보스를 더 강하게 흔들었다. 아이들이 좌석에서 굴러 떨어졌고 교사들은 그들을 다시 붙잡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손에서 피가 흐르는 걸 느끼며 다시 도끼를 높이 들었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두 번째 내리친 도끼는 괴물의 팔꿈치에 꽂혔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관절이 비틀렸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터뜨리며 지붕 위에서 몸을 뒤틀었다. 보스는 더 크게 기울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도끼질이 이어졌다. 힘줄이 끊어지고 마침내 괴물의 팔은 천장에서 분리되었다. 절단된 팔은 천장에 끼인 채로 남았고 몸통은 균형을 잃은 듯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괴물의 포효가 어둠 속으로 메아리쳤다. 물살이 일제히 갈라지며 검은 강으로 삼켜졌다. 보스 위의 무게가 사라지자 자체는 비틀리던 균형을 조금 되찾았다. 아이들의 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았다. 나는 무너질 듯한 어깨를 기대며 손에 쥔 도끼를 내려다보았다. 피와 금속 조각 그리고 내 피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다. 난간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강물 속 어둠이 마치 다시 올라오려는 무언가처럼 부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넘어지지 않았다. 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괴물의 몸이 다리 아래 강물로 추락하자 버스는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안도할 틈은 없었다. 자체는 여전히 기울어 있었고 엔진에서 매캐한 연기가 새어나왔다. 아이들은 울음과 기침을 터뜨렸고 교사들은 하나같이 눈을 감고 기도를 중얼거렸다. 나는 도끼를 놓치지 않은 채 숨을 몰아쉬며 버스 통로를 걸었다. 창문은 절반 이상 부서져 있었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연기가 차 안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고 눈이 따끔거렸다. 모두 일어나.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하나씩 일으켜 뒤쪽 비상문으로 몰았다. 손을 잡은 아이들은 기침하며 어둠 속으로 나왔다. 나는 남은 인원들을 확인하며 마지막까지 뒤를 지켰다. 버스 내부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연기는 목구멍을 태우는 듯했다.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북소리처럼 울렸다. 비상문을 열자 신선한 밤 공기가 들이쳤다. 아이들은 하나씩 차 밖으로 나와 어두운 도로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재로 얼룩져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교사와 함께 마지막 아이를 끌어내고 그제야 버스에서 몸을 내밀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 손으로 상처난 팔을 눌러 피를 막으며 도끼는 여전히 다른 손에 들려 있었다. 뒤에서 버스가 낮게 신음하듯 금소금을 냈다. 이어서 쾅 하고 엔진이 폭발하듯 터졌다. 불길이 번쩍 일어나며 차체가 붉게 물들었고 아이들의 얼굴은 그 불빛에 일제히 비쳤다. 멀리 떨어져. 나는 외쳤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끌어 도로 옆으로 데려갔다. 아이들은 서로의 어깨에 매달리며 울음을 삼켰다. 숨이 가빠왔다. 연기가 폐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목이 타들어갔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여전히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강물은 어둠 속에서 부서진 별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는 불안이 남아있었다.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거품이 일었다. 사라지고 물결이 부글거리며 형체 없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여전히 그곳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듯했다. 나는 도끼를 꽉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놈은 다시 올라온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도로 옆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울음을 완전히 멈추지 못했다. 버스는 여전히 불길을 삼키며 검게 타들어갔고 금속이 뒤틀리며 터져나오는 소리는 마치 괴물의 마지막 신음처럼 들렸다. 나는 아이들을 세며 인원을 다시 확인했다. 다행히 모두 살아있었다. 교사 몇 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다. 그러나 안도의 숨을 내쉬는 대신 내 눈은 본능적으로 숲 쪽을 향했다. 강물 위에서는 여전히 거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물결이 둥글게 퍼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저 멀리 경광등 불빛이 숲 가장자리에서 깜빡였다. 지원이 도착한 것이었다. 두 대의 순찰차가 도로 위에 나타났고 사이렌은 꺼져 있었지만 푸른빛은 어둠을 찢고 있었다. 여기 있다. 나는 무전을 붙잡고 위치를 알렸다. 그 순간 부서진 버스 옆 사이드 미러에 무언가가 비쳤다. 나는 숨을 멈췄다. 달빛에 젖은 표면에 어슴푸레한 그림자가 스쳤다. 길게 늘어진 팔, 휘청이는 어깨, 그리고 달빛을 반사하는 눈. 고개를 돌려 숲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미러를 봤을 때에도 흔적은 사라져 있었다. 환영일까? 아니면 정말 심장은
순찰차는 또다시 쿵쾅거렸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괴물은 강물 아래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니면 이미 숲속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원 경찰관 2명이 뛰어와 나를 붙잡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순찰차 옆으로 인도되었다. 그 작은 얼굴들은 불빛에 비춰 눈물이 번쩍였지만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그러나 내 눈은 여전히 미러에 갇혀 있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표면은 마치 다음 순간 다시 나타날 것처럼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순찰차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태워졌다. 울음은 여전히 잔잔한 파도처럼 이어졌지만 경찰관들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 소리를 조금씩 잠재웠다. 불길은 소방차가 도착하면서 서서히 약해졌고 한때 도로를 지배했던 붉은 불꽃은 점점 잣빛 연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불은 꺼지지 않았다. 버스 옆에 서있던 그 짧은 순간 사이드미러에 스친 형체가 잊히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이 환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현실이라면 우리는 단지 더 큰 공포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일 뿐이었다. 도넬리 경관,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한 경찰관이 보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숲과 강으로 향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이상하게 웅성거리는 듯 들렸고 그 사이로 보이지 않는 발걸음 소리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순찰차의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로보다는 불길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하얗게 번쩍이는 불빛이 숲 가장자리를 훑고 지나가자 그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움찔하는 듯 보였다. 봤어? 내가 낮게 속삭였다. 그러나 옆에 있던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강물 속에서, 불길 속에서, 심지어 미러 속에서 우리를 노려보던 그것은 아직 이곳에 있었다. 단지 모습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 아이들이 실린 순찰차가 천천히 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그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남은 건 불안전하게 꺼져가는 불길, 재가 되어 흩날리는 연기, 그리고 내 귓속에 맴도는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강 너머 어딘가에서 아주 낮고 길게 울부짖는 소리.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순찰차가 떠난 뒤 남겨진 정적은 오히려 귀를 압박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불길의 굉음도 사라지자 나는 한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고립된 것처럼 느꼈다. 숲과 강 그리고 어둠만이 남아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강물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낮고 긴 울음. 처음에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지만 점차 사람의 목소리와 닮아갔다. 고통과 분노가 뒤엉킨 듯한 차갑게 울리는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강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풀숲은 젖은 흙 냄새와 함께 무겁게 눌려 있었고 발밑에서는 작은 돌들이 불안하게 굴러떨어졌다. 달빛은 강물 위에서 흩어지며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물살이 거꾸로 흐르는 듯 휘몰아쳤다. 어둠 속에서 둥그런 형체가 부상하더니 다시 금세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나는 분명히 눈을 보았다. 깊고 붉은 빛을 머금은 눈동자. 그것은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꿰뚫어 보았다. 나는 무전을 붙잡았다. 여기는 도넬리 강물 쪽에 뭔가 있다. 하지만 잡음만이 들릴 뿐 답은 오지 않았다. 마치 신호 자체가 차단된 듯했다. 바람이 불자 강가에 서 있던 갈대들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그 소리는 울음과 겹쳐져 이상한 합창을 만들어냈다. 나무들이 흔들리며 내 앞을 가로막았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울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강 너머에서만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발밑, 나무들 사이, 바로 뒤에서까지 들려왔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강물을 응시했다. 그 표면은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안쪽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나오려는 듯 출렁거렸다. 제발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강물은 대답 대신 또 한 번의 울음을 내뱉었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깊고 더 인간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깨지며 흩날렸고 그 아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파도 같았지만 곧 두꺼운 팔 같은 것이 수면 위로 튀어나왔다. 흙빛과 비슷한 살결 그리고 흉터처럼 보이는 검은 줄무늬가 어깨를 타고 길게 이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가슴을 때리듯 뛰었고 손에 쥔 무전기는 더 이상 신호조차 내지 않았다.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영역 같았다. 물속에서 일어난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닮았으나 동시에 전혀 달랐다. 머리는 길게 젖은 머리칼로 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번쩍이는 붉은 눈이 보였다. 턱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뻗어 있었으며 손가락은 사람보다 2배는 긴데다 끝은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누구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둠은 대답 대신 파문으로 응답했다. 그 존재는 강가에 발을 디뎠다. 그 순간 흙이 타는 듯한 냄새가 퍼졌고 달빛조차 흐려진 듯 보였다. 새들은 숲속에서 동시에 날아올라 검은 물결처럼 하늘을 뒤덮었다. 나는 허리에 찬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운 공포가 팔을 얼려붙든 듯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니었다. 그 존재가 고개를 들자 입술이 아닌 온몸의 틈새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울음, 신음, 그리고 비명. 돌려줘, 돌려줘. 그 음성은 사람의 것 같았지만 동시에 수백 명의 목소리가 겹친 듯 울렸다. 나는 온몸을 떨며 속삭였다. 그러자 존재는 강물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 손끝이 닿자 물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떠올랐다. 작은 몸집, 낡은 옷자락, 그리고 텅 빈 눈동자. 아이들이었다. 나는 숨이 멎는 듯 굳어버렸다. 물속에서 헤매는 아이들의 모습은 현실 같지 않았지만 너무도 선명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하나였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강물에서 나온 자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발 더 다가왔다. 그 존재가 강가에 서 있는 동안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내 폐를 눌러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드는 듯했다. 손목에 찬 무전기가 바삭바삭 잡음을 내더니 곧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이곳은 모든 연결이 끊긴 공간, 오직 나와 그것만이 존재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때 다시 들려왔다. 돌려줘, 돌려줘. 그 목소리는 단순히 공기에서 들리는 게 아니었다. 내 머릿속, 뼛속, 심지어 핏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울림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소리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었고 생각과 기억을 물들였다. 지난 수년간 마주쳤던 모든 사건의 단편들이, 잊고 싶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아이들의 울음, 불타는 교실, 손에 묻은 검은 컵, 그것들은 전부 내 잘못인 듯 나를 짓눌렀다. 무엇을 원해? 겨우 내뱉은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나조차도 이 질문에 답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붉은 눈이 내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그러더니 강가를 가리키며 다시 속삭였다. 돌려줘. 강물 속 아이들의 형체가 더욱 또렷해졌다. 그들의 팔이 물 위로 뻗어 나오려 했고 파도는 그 움직임에 따라 으르렁거리듯 흔들렸다. 달빛은 더 이상 은은하지 않았다. 강 전체가 피처럼 붉게 번져 보였다. 나는 무릎이 꺾이며 땅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러나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너는 지켜야 한다. 나는 손에 쥔 권총을 들어올렸다. 총구는 떨렸지만 그것만이 내가 가진 마지막 의지의 증거였다. 아이들의 형체가 강물 위로 더욱 가까이 떠오를수록 내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강물에서 나온 자가 크게 입을 벌렸다. 그리고 수십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돌려줘. 땅이 울렸고 나무들이 흔들렸으며 강물은 폭발하듯 솟구쳤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 공포의 외침은 이미 내 귀와 영혼에 새겨지고 말았다. 강 전체가 붉게 물든 순간 나는 마치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장면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받았다. 물결은 피처럼 끈적였고 달빛조차 붉은 안개에 삼켜져 희미해졌다. 그 속에서 울부짖는 형체들은 더 이상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들은 존재했고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돌려줘라는 울음소리는 이제 단일한 음성이 아니었다. 수십, 수백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내 귀를 찢어발기는 듯 겹쳐졌다. 고막이 터질 듯 아팠고 머릿속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나는 귓속을 손톱으로 긁으며 소리를 밀어내려 했지만 이미 내 뼛속 깊숙이 스며든 후였다. 강 한가운데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것은 다른 형체들보다 훨씬 커다랗고 무겁게 들썩이며 물을 휘젓고 있었다. 머리에는 뿔같은 구조물이 솟아 있었고 눈은 두 개가 아닌 네 개였다. 그 불타는 듯한 시선이 나를 겨냥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권총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얹혀 있었지만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손목을 감싸며 총구를 아래로 내리려 했다. 그것은 내 의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네가 지켜야 한다. 아니면 네가 사라진다. 목소리가 내 안에서 또다시 울려 퍼졌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이미 사라진 이들인가? 혼란 속에서 나는 다시 강을 바라봤다. 강물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눈동자는 모두 똑같았다. 동그랗고 빛을 잃은 채 붉은 안광만을 머금은 눈. 그들은 하나의 의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돌려줘. 이제는 간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나는 총을 들어 올렸지만 눈앞에 서 있는 형체는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아이들과 닮아 있었다.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멈췄다. 땀이 눈을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은 폭발 직전처럼 요동쳤다. 그 순간 붉은 강은 폭발하듯 솟구쳤다. 물기둥은 나무보다 높게 솟아올라 하늘을 갈랐고 그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우뚝 섰다. 네 개의 눈을 가진 존재가 양팔을 벌리고 강 전체를 끌어안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 아래에서 아이들의 형체가 일제히 외쳤다. 돌려줘.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울리며 하늘에서 피비린내가 섞인 비가 떨어졌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붉은 강이 포효하며 일렁이는 가운데 나는 두 다리가 제멋대로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다.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무너질 듯 붉은 비를 쏟아냈다. 그 혼돈 속에서도 내 앞에는 분명한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총을 들고 앞을 겨눈 채 나는 온몸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내 시야를 가득 채운 건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모두가 나를 향해 똑같이 속삭였다. 돌려줘. 그 목소리는 이제 하나의 주문이자 굴레였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폐속을 휘감아 들어왔고 심장 박동은 그들의 리듬에 맞춰 뛰고 있었다. 총구를 겨누는 순간에도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건 그들이 단순한 적이 아니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내 뒤에서 울부짖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였다. 멈추지 마. 끝내야 해. 내 안에 두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며 나를 갈갈이 찢었다. 나는 한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무릎 꿇은 채 비틀거렸다. 차갑고 붉은 빗방울이 이마에 떨어지며 시야를 가렸다. 네 개의 눈을 가진 그림자가 강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걸어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았다. 이제는 나와 단 몇 걸음 차이. 그 거대한 존재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은 갈라지고 피가 솟구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생존의 싸움이 아니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고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나는 총을 치켜들었다.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아이들의 형체는 계속 변주처럼 얽히고 풀리며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이들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들 중에는 아버지, 친구, 그리고 알 수 없는 타인의 모습도 있었다. 네가 결정해야 한다. 내 귀에 마지막으로 울린 목소리는 나 자신의 것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다. 순간 강 전체가 빛으로 폭발했다. 붉은 빛과 흰 빛이 겹쳐지며 하늘을 찢었고 그림자의 외침은 허공에서 갈라져 사라졌다. 아이들의 얼굴도 그들의 눈동자도 한순간에 부서지듯 흩날렸다. 그러나 고요가 찾아왔을 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돌려주었는지, 무엇을 지켜낸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내 선택이 세상을 바꿨음을 직감할 뿐이었다. 강은 다시 흙빛으로 가라앉았고 붉은 비도 멎었다. 하지만 내 손에 쥔 총은 여전히 뜨거웠다. 나는 무너지는 하늘 아래 서서 아직 남은 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끝은 아직 아니다. 쏜나르 괴물이 하나뿐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걸까요? 여러분의 추측을 댓글에서 듣고 싶습니다.